소위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불려진 왕족들의 초상화를 그린 엘리자베스 루이즈 비제 르브르는 메디치 가문의 부의 혜택을 받으며 가문의 영광을 그렸던 미켈란젤로, 그리고 황제이자 정복자였던 나폴레옹의 권위와 영광을 추앙하며 정치적 선동 초상화를 그린 정치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 이렇게 미술은 권력과 정치와 불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서양 미술이 정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렸었는지 소개할 건데요. 바로 프랑스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이야기입니다. 서양 미술의 신고전주의 대표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는 당시 최고의 화가로 추앙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초상화와 역사 기록화는 귀족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이면에서 그는 왕성한 정치적 욕망을 지닌 정치 운동가였던 것입니다. 1780년대에 들으면서 그의 작품은 로코코 미술의 경박함으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고전적이고 엄격함이 고양된 느낌으로 미술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치계의 도덕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다비드는 1748년 파리에서 당시 번영하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9살쯤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결투에서 죽었고 그의 가족은 부유한 건축가 삼촌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삼촌들의 도움으로 그는 파리 대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 결코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면 종양으로 인해 말을 잘 할 수 없었고 집중하지 못하며 항상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화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삼촌과 어머니는 그가 건축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른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당시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먼 친척이었던 프랑스와 부시에게 미술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부시에는 자신의 로코코 스타일보다는 고전주의적인 스타일이 미래에 맞다고 느끼고 그의 친구 조셉 마리 비엔에게 다비드를 보냅니다. 다비드는 이후 지금의 루브르인 왕립 아카데미에서 집중적으로 고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최고 우수 학생에게만 주는 로마 레지던스 장학금 3회 연속 수상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엘리트 중 최고의 엘리트로 재탄생하고 시대 최고의 고전주의 화가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의 경력은 넘사벽으로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었는데요. 문제는 그의 이면에서 숨겨져 있던 그의 정치적 성향에 있었습니다. 화가로서 승승장구하던 다비드는 프랑스 혁명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고 프랑스 공화국 하에서 사실상 예술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이자 혁명파 로베스피에르가 권좌에서 물러난 후 투옥이 되고 그는 석방되자마자 또 다른 정치 정권, 즉 프랑스의 최고의 권력인 나폴레옹의 정권에 동조했습니다. 이때 그는 따뜻한 베네치아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제국 스타일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나폴레옹이 제국 권력에서 몰락하고 부르봉 왕조가 부활한 후 다비드는 어쩔 수 없이 브뤼셀로 망명한 후 네덜란드, 영국으로 망명하여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다비드는 많은 제자를 두었고 이로 인해 그는 19세기 초 프랑스 미술, 특히 학문적 살롱 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화가이자 정치가로서 권력의 최정상에서 놀던 때의 그의 모습과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혁명 정부의 몰락 후 새로운 권력인 나폴레옹의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799년에 프랑스의 통치자가 되었고 1804년에 스스로 황제로 등극합니다. 이때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는 나폴레옹이 43살이 되었을 때 이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나폴레옹에 의해 최초의 전속 화가라는 중요한 위치에 임명된 다비드는 통치자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고 그가 재임하는 동안 중요한 사건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황제의 업적을 기념하고 사람들이 그의 정책에 익숙해지도록 도왔으며 프랑스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나폴레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미술이 정치의 프로파간다, 즉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던 그런 결정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그 실내를 한번 보시죠. 거의 실물 크기에 가까운 이 초상화는 튜일리 궁전 서재에 있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방금 책상에서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면서 카펫을 구긴 것 같이 보입니다. 나폴레옹이 작업하는 모습을 무심하고 즉흥적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황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구성입니다. 그림의 세부 사항을 상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죠. 이 그림에는 나폴레옹이 힘, 리더십, 공공 서비스의 자질을 갖고 싶어 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논란거리를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오른쪽 손을 조끼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으로 그렸을까요? 우리 모두 이런 궁금증은 한 번씩은 가졌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러시아 침공 때 패배하면서 전투에서 손을 다쳐서 그 상처를 가리려고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가 무거운 스트레스로 인해 평상시 위경련을 자주 일으키며 배가 아파 그 고통 때문에 습관적으로 배를 만졌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실제로 나폴레옹은 위암으로 사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다릅니다. 당시 유럽의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릴 때 이 포즈는 유행이었고 흔한 포즈였다고 하는데요. 19세기, 20세기의 서양 사회에서는 귀족들의 경우 명예를 상징하는 포즈로 배에 손을 넣는 자세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나 모차르트의 초상화에도 증명됩니다. 다비드가 이 그림을 완성한 지 2년 후 나폴레옹은 전투에서 패배하여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다비드는 나폴레옹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프랑스에서 도망쳐 망명 생활을 하며 예술가로서의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군 장군으로서 파란색, 흰색, 빨간색 군복을 입습니다. 이는 그가 군대의 사령관이었음을 관람객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처에는 군사력의 또 다른 상징인 금손잡이 칼이 놓여 있습니다. 정치가이기보다는 군권을 장악한 장군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죠. 책상 왼쪽 뒤 바닥에는 군사 설계도에 사용된 반쯤 접힌 지도가 놓여 있죠.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다비드가 자신의 그림에 서명하고 연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아래 바닥에는 플런타크의 생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줄리우스 시저, 한니발, 그리고 기타 강력한 장군의 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이 군사적 위대함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었죠. 또 다른 이미지는 책상 위에 CODE, 즉 코드라는 글자가 적힌 두루마리 종이가 보이시죠? 이는 프랑스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률 시스템인 나폴레옹 법전을 나타내며 그가 얼마나 훌륭한 황제인지 그의 업적을 내세우려 했던 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시계는 4시 13분을 가리킵니다. 이렇듯 나폴레옹은 밤새도록 일을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새벽 4시에 감히 황제를 잠재우지 않고 그림을 그리게 한다? 이것은 다비드가 그냥 시간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에 보이는 것은 책상 위에 촛불이 거의 다 타버린 것인데요. 이는 그가 몇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합니다. 의자의 천은 금색 꿀벌과 그의 황제 엠블럼의 문자 N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꿀벌은 황제가 프랑스 국민을 위해 근면하고 부지런하며 지칠 줄 모르고 일한다는 것을 말하죠. 저는 여기서 나폴레옹이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그는 밤에는 내 백성의 안녕을 위해 일하고 낮에는 그들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미술은 고대부터 20세기까지 사회나 정치, 종교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였고 화가들도 이 부분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한 미술은 예로부터 다양한 메시지의 상징들이 숨어 있습니다.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라도 상징을 그려 넣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처럼 앞으로 여러분이 미술 전시의 그림을 본다면 그림 속에 담겨있는 상징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고 그 물건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탐구를 해보신다면 재미난 관람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술은 정치, 사회적 이슈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권력의 의뢰에 따라 만들어내거나 종용에 의하여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와 정치권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저항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작가와 보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며 더 좋은 내용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